안녕하세요. 1997년 5월 중순 서울의 한 오래된 동네에 위치한 관악구 병원으로 한 남성이 힘겹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걸음은 절뚝거렸고 몸은 구부정했으며 입고 있는 작업복은 기름때와 마른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멍하니 생기를 잃은 듯했습니다. 그는 가슴을 부여잡고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의사들은 그가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임을 발견하고 경악했습니다. 병원에 상주하던 경찰관은 이 남성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그의 부상은 단순한 사고로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고 오히려 누군가의 고의적인 폭행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부상의 원인을 묻자 남성은 극도로 두려워하며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주의로 넘어져 다쳤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의 끈질긴 질문 끝에 결국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공격당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폭행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수사는 곧 서울을 뒤흔든 거대한 범죄 사건으로 이어졌고 이는 한국의 현대사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미스터리한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된 서울 10대 미제 사건 중 하나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간을 1997년 5월 12일로 되돌려 이 끔찍한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1997년 5월 12일 서울 관악구의 작은 마을 1997년 5월 12일 월요일 서울 관악구의 낡은 주택가에 위치한 한 집에서 수십 명의 청소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흔히 일진이라 불리는 비행 청소년 집단의 일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학교 폭력, 절도, 폭행 등 다양한 범죄 행위에 연루되곤 했습니다. 그날 이들은 성인 남성 한 명을 집단적으로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31세의 김민수였습니다. 그는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약간의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과 반응이 보통 사람보다 느렸고 성격은 온화하고 소심한 편이었습니다. 그는 누구와도 다투지 않는 성격이었지만 불행히도 일진 집단의 리더인 박지훈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박지훈은 당시 17세로 한국인 아버지와 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는 학교를 중퇴한 후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김민수와 동료로 심지어 먼 친척 관계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지훈은 부모님이 생계를 위해 바쁘게 일하느라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었던 탓에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당시 큰 인기를 끌었던 한국 드라마 젊은 패거리의 영향을 받아 그는 폭력과 패거리를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일진과 조직폭력배의 삶을 묘화하며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박지훈은 이 드라마의 영감을 받아 황금별이라는 이름의 일진 집단을 만들었고 동네의 불량 청소년들을 끌어모아 조직을 키웠습니다. 황금별은 점차 규모가 커졌고 20명이 넘는 멤버를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동네에서 꽤나 악명을 떨쳤고 심지어 더 큰 조직의 후원을 받으며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멤버가 많아지면서 이들에게는 고정적인 활동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박지훈은 김민수의 집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김민수는 혼자 살고 있었고 지적 장애로 인해 저항할 힘이 없었으며 성격도 유약해 쉽게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게 김민수의 집은 황금별의 아지트로 전락했습니다. 이들은 김민수의 집에서 매일같이 모여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며 도박을 했습니다. 집 안은 늘 담배 연기로 자욱했고 술 냄새가 진동했으며 도박판의 고함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집 안에 감나가는 물건들을 훔쳐가기도 했습니다. 김민수는 이에 반항할 용기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의 지적장애는 자신이 겪는 일을 명확히 설명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몇몇 착해 보이는 멤버들에게 다가가 잘못된 길을 버리고 올바른 삶을 살라고 설득하곤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박지훈은 격분했습니다. 그는 김민수를 여러 차례 위협하고 폭행했으며 심지어 그의 집에서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1997년 5월 12일 김민수가 박지훈의 어머니에게 그가 이를 빼먹고 다닌다고 말한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박지훈은 김민수를 2시간 동안 무자비하게 공격했습니다. 그의 몸은 상처와 피로 뒤덮였고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폭행이 끝난 후 박지훈은 아무렇지 않게 자리를 떠났고 나머지 멤버들에게 현장을 정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때 16세의 이준영이라는 소년이
김민수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준영은 황금별의 일원이었지만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건설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꾸렸지만 이준영과는 감정적으로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준영은 학교를 그만두고 거리를 떠돌다 비슷한 처지의 청소년들과 어울리게 되었고 결국 황금별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이 저지르는 폭력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김민수가 자신에게 선한 길로 돌아오라고 조언했던 순간들이 그의 마음을 계속해서 흔들었습니다. 김민수의 참혹한 상태를 본 이준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폭력에 가담한 멤버들 사이에서도 특히나 잔인한 행동이 도덕적 선을 넘었다고 느꼈습니다.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이준영은 김민수에게 다가가 경찰에 신고하라고 간곡히 설득했습니다. 그는 신고 방법과 사건을 설명하는 법까지 상세히 알려주며 김민수가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바랐습니다. 끔찍한 복수. 이틀 뒤인 5월 14일 저녁 9시 이준영은 황금별의 한 멤버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는 급한 일이 있다며 즉시 아지트로 오라고 했습니다. 의심 없이 김민수의 집으로 향한 이준영은 문을 열자마자 불길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집 안에는 몇몇 멤버들이 그를 노려보고 있었고 박지호는 섬뜩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준영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강한 발차기가 그의 몸을 강타했고 그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문이 굳게 닫히며 무거운 공기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준영은 곧 자신이 처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주먹과 발길질이 비처럼 쏟아졌고 그는 몸을 웅크리며 자신을 보호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누군가는 그의 머리를 의자로 내리쳤고 다른 이들은 그의 몸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다른 리더인 최현우가 쇠파이프를 들고 다가와 이준영에게 왜 배신했냐고 소리쳤습니다. 이준영은 그제야 자신이 김민수에게 경찰 신고를 권한 것이 발각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황금별은 어렵게 쌓아 올린 동네에서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배신자를 용서할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박지훈과 최현우는 이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면 자신들의 체면이 깎일 것이라며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이준영을 가혹하게 처벌해 다른 멤버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최현우는 이준영의 다리를 붙잡아 거꾸로 매달고는 인간 빅석이라며 조롱하며 그의 머리를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또 다른 멤버인 강민재도 가세의 잔인한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이준영에게 대추를 억지로 먹이는 등 터무니없는 방식으로 괴롭혔습니다. 대추는 한국에서 흔히 약재나 간식으로 먹는 음식이지만 이들에게는 고문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준영은 삼국지의 충의의 상징인 관우, 장군의 초상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바닥을 몸으로 닦으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심지어 입으로 담배재를 받는 움직이는 재떨이로 전락했습니다. 그의 팔, 가슴 등은 상처로 뒤덮였고 피가 흥건히 흘렀습니다. 폭행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박지우는 한 소녀를 데려와 모두를 한쪽으로 물러나게 한 뒤 이준영을 다시 공격하며 자신의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소녀는 겁에 질려 울며 도망쳤습니다. 밤 10시가 되자 황금별의 또 다른 멤버인 유진석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폭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지만 이준영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폭행을 멈추라고 제안했지만 최현우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준영이 모든 멤버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지 않으면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준영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고 결국 굴복해 사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폭행이 잠시 멈췄고 그는 화장실로 끌려가 얼굴을 씻었습니다. 유진석은 이 틈을 타 이준영에게 몰래 겉옷을 입혀주며 도망칠 기회를 주려 했지만 다른 멤버들이 이를 눈치채고 유진석을 집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곧이어 새로운 폭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접이식 의자와 쇠파이프 조각으로 이준영의 몸을 무차별적으로 때렸습니다. 이준영은 몇 번이나 의식을 잃었지만 찬물을 맞으며 강제로 깨어났습니다. 자정 무렵 이준영은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횡설수설했습니다. 최현우는 그가 꾀병을 부린다며 화장실로 끌고 가 구둣주걱과 주먹으로 다시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이준영의 숨소리는 점점 약해졌고
몸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멤버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준영을 침대에 눕히고 강민재는 휴지로 그의 피를 닦으려 했습니다. 최현우는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새벽 12시 30분 3시간이 넘는 폭행 끝에 이준영은 심장이 멈췄습니다. 끔찍한 은폐 시도. 이준영의 차가운 시신을 마주한 멤버들은 극도로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평소 아무리 잔인했던 그들이라 해도 살인을 저지를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경찰에 자수하자고 제안했고 다른 이는 의사를 불러 살려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시신을 숨기기로 결정했습니다. 화장실에 시신을 임시로 숨긴 뒤 다음 날 저녁 다시 모여 시신을 태워 증거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완전히 태우지 못하면 남은 잔해를 산에 버려 야생동물에게 먹히게 하자는 계획이었습니다. 박지훈과 최현우의 지시에 따라 멤버들은 분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준영의 옷을 모두 벗기고 시신을 전선, 침대 시트, 기타 물건으로 묶어 큰 종이 상자에 넣었습니다. 상자는 테이프로 단단히 봉했습니다. 저녁 7시 그들은 손수레에 상자를 싣고 집을 나섰습니다. 강민재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손수레에 선풍기, 물통 등 일상용품을 함께 실었습니다. 박지훈은 경찰이 시신의 외형으로 신원을 파악할까봐 강한 산성 용액을 구입해 추가로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관악구의 한 폐건물로 상자를 옮겼습니다. 이 건물은 곧 철거될 예정이라 주민들이 대부분 떠난 상태였고 외부의 시선을 피하기에 적합했습니다. 2시간 동안 시신을 태웠지만 완전히 소각되지 않았습니다. 박지호는 다시 불을 붙이고 산성 용액을 부어 시신을 완전히 탄화시켰습니다. 결국 시신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고 그들은 남은 잔해를 쓰레기 봉투에 담아 주거지 근처 쓰레기장에 버렸습니다. 김민수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폭행을 당한 상태였고 극도의 공포와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그의 지적 장애로 인해 이준영이 왜 이런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고 집에 갇혀 있었고 시신 처리가 끝날 때까지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진실의 드러남. 이제 이야기는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김민수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의 상태를 수상히 여긴 경찰관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범행 현장과 시신 처리 장소를 수색했습니다. 그들은 이준영을 공격하는데 사용된 쇠파이프, 접이식 의자, 선풍기 등 여러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준영의 시신은 이미 쓰레기 수거차에 실려 사라진 뒤였습니다. 경찰은 120명 이상의 경찰관과 4마리의 경찰견을 동원해 쓰레기장을 뒤졌지만 6시간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뼈 한 조각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수사는 난항을 겪었지만 전문가들은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탄화된 유골 조각에서 DNA를 추출해 이 사건이 살인임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범인 체포는 쉽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건 발생 사흘 후인 5월 18일 저녁 8시 최현우가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에 자수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은 이준영의 생일이었습니다. 이후 황금별 멤버들이 하나씩 체포되었고 총 20명이 연루되었습니다. 그들의 상호 교차된 진술을 통해 경찰은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파악했습니다. 이 중 6명은 폭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아 석방되었고 그 중에는 유진석도 포함되었습니다. 나머지 14명은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주모자인 박지훈과 최현우는 당시 17세로 가장 나이가 많았습니다. 재판과 그 이후 1998년 9월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14명의 피고인은 살인, 시신 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박지훈은 주모자로, 최현우는 폭력의 핵심 실행자로 지목되었습니다. 김민수는 지적 장애로 인해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고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유진석은 증인으로, 강민재는 수사에 협조한 대가로 일부 혐의가 감면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가정 환경을 상세히 조사했습니다. 대부분은 가난한 노동자 가정 출신으로 부모의 관심이 부족했고 일부는 중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중퇴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젊은 패거리와 같은 드라마의 영향을 받아 폭력을 미화했고 배신자를 엄벌한다는 가법을 실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벨트, 빗자루, 우산 등 다양한 물건을 무기로 사용하며 드라마 속 대사를 흉내냈습니다. 최현우는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의 초기 진술이 강민재의 증언과 일치하며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서울대학교 심리학 교수의 보고서를 인용해 피고인들이 미성숙한 심리 상태로 인해 폭력의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살인 의도가 없었다며 과실치사로 감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준영이 총으로 즉사했다면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았을 것이다. 그의 죽음은 3시간 넘게 이어진 폭행의 결과다. 라고 판결하며 이 사건을 계획적인 살인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은 치밀한 심리를 거쳐 1999년 5월 선고되었습니다. 박지훈, 최현우 등 3명은 종신형을, 나머지 2명은 각각 26년과 23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5명은 중상해죄로 감형되어 즉시 석방되었고 2명은 교화원에 16개월과 21개월 수감되었습니다. 강민재는 협조로 인해 과실치사로 7년형을 받았습니다. 재판장은 강민재에게 고전 시인 도연명의 귀거래사를 인용하며 지난 잘못은 돌이킬 수 없지만 앞으로의 길은 바로잡을 수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서울 10대 미제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2000년에는 이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 청춘의 덫이 개봉하며 청소년들에게 법의 엄중함을 경고했습니다. 이후의 피고인들의 삶은 제각각 다른 길로 이어졌습니다. 최현우는 교도소에서 심경의 변화를 겪으며 교육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처음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절망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출소 후 문제 아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박지훈은 교도소에서 암으로 사망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확인된 정보는 없습니다. 석방된 피고인 중 한 명인 유병희는 2007년 연애 문제로 자살하며 비극적인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방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삶의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 이야기가 아니라 가정과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의 비극을 보여줍니다. 이준영의 죽음과 피고인들의 운명은 우리에게 교육과 사랑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웁니다. 잘못된 한순간이 인생을 얼마나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지, 이 이야기는 오늘도 묵직한 울림을 전합니다.